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과거 상처에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살아오시나요? 사람마다 혹은 상처의 깊이와 크기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상처를 극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사연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셨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인데요.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딸 하나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대학병원 교수예요. 저는 간호사였는데 남편이랑 병원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남편을 따라 의사가 됐어요. 지금은 개원해서 집 근처에서 피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만 하면 제법 성공한 삶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악몽 같은 과거가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간호사 일도 그만두게 된 겁니다. 한쪽 다리가 살짝 불편하거든요. 그건 어렸을 때 일어난 일 때문이고요. 처음에는 잘 따라갈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제 불편함 때문에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때 남편과는 연애 중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사정을 알고 정말 안쓰러워해줬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결혼했습니다. 일 그만두고 난 뒤 제가 들어야 할 소리와 쓸데없는 고민들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를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다리는 불편하지만 말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건 40년 이상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응해서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혹 제 다리를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일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든 그 사건 말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려야겠죠? 저는 40여 년 전 아주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학교 폭력이요. 지금이야 그런 짓을 하면 처벌도 받고 욕도 먹고 하지만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어디? 그냥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는 거고 맞으면 맞는 거였죠.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괴롭힘 당한 날은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서 숨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의 이름은 은이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친구가 좋아했던 남자 선배가 저와 친하다는 이유였을 거예요. 그 선배 엄마랑 저희 엄마가 아는 사이였어서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요. 처음에는 도시락을 몰래 버리거나 운동화를 숨겨두거나 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소소한 괴롭힘이 그 오빠가 졸업하고 난 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저거 표정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은희는 언제나 별 감정 없어 보이는 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녀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저에게 물을 끼얹고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교련 시간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러 문을 열어 모두가 다 보게 한 적도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긴 했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한동안 고개를 들고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적도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는 지금도 집에 혼자 있어도 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제 안에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나 좀 그만 괴롭히면 안 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못된 일이잖아. 와, 나한테 지금 도덕 수업 하겠다는 거야? 너 되게 웃긴다. 하고서는 깔깔 웃더군요. 그 이후 은희의 괴롭힘은 더 심해지고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진 그 이유도 바로 은희 때문이었어요. 은희가 너 보고 뒤뜰로 나오래.
이번에는 어떻게 괴롭힐지 몰라 그냥 집으로 가려던 때 그 친구가 저를 잡아 세우더군요. 안 오면 10배로 더 괴롭힌다는 말도 전하랬어.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일을 겪었어요. 은희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몇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 앞에 가서 술 좀 사와. 나 교복 입었어. 그게 뭐? 교복 입은 사람한테 누가 술을 팔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주변에서 자신을 따르는 친구들을 의식해서인지 은희는 평소보다 더 세게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뺨을 감싸쥐고 있자 웃으며 말하더군요. 더 맞기 싫으면 얼른 가서 사와, 술. 저는 맞은 충격과 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은희를 보며 말했어요. 나 돈도 없어. 그때 뒤에서 은희의 친구 중 한 아이가 말을 보탰습니다. 뭐야, 네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한다더니 그것도 아니네. 이은이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어. 그 친구의 말에 은희의 눈이 번뜩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고 허세라는 허세는 다 부려놨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까 때렸던 반대편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넘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그 힘에 제가 휘청인 겁니다. 와, 진짜 이게 돌았나? 자꾸 말대꾸 할래, 어? 사오라면 닥치고 가서 사올 것이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렇게 말하며 은희는 인정사정 없이 제 온몸에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얗던 교복이 은희의 신발에 시커멓게 변하고 온몸에 발자국이 생길 때까지 그녀의 폭력은 계속됐어요. 그러다 제 무릎 쪽을 발로 세게 내리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런 고통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어요. 아! 제가 다리를 붙잡고 자지러지자 그제서야 뒤에 친구들이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은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놔봐. 야, 이러다 진짜 경찰 와? 너 한 번만 더 걸리면 강제 전학인 거 몰라? 그 말에 씩씩거리던 화를 멈추고서는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 잘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서 돌아섰어요. 저는 그곳에 다리를 부여잡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일어나 10분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려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다리를 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퉁퉁 부어있더군요. 아마 바로 치료를 했으면 나았을 수도 있는데 미련하게 그날은 다음 날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이악 물고 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니 다리는 더 퉁퉁 부어있었고 놀란 부모님을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넘어졌길래 다리가 이 모양이 돼요?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입니다. 왜요? 크게 문제가 생겼나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고 의사 선생님이 인상을 쓰고는 대답했어요. 이거 지금 당장 수술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 절차를 밟고 다리 수술했어요. 저는 병원에 꼬박 2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교에는 제가 은희에게 맞아서 입원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병원으로 와 그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네. 은희가 강제 전학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냥 맞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곤란한 얼굴을 하셨고 엄마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런 애랑 학교를 어떻게 더 다니게 해요?
경찰에 당장 신고를 해야겠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었던 선생님은 은희를 강제 전학 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도 그거면 된다고 했고 말이죠. 다행히 제가 다시 돌아간 학교에는 더 이상 은희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원히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장애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좋았어요. 은희만 없다면 말이죠. 평화롭게 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은희는 잊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공부도 잘 풀리던 정말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김영수!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고작 이름을 부른 게 다였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저 목소리는 은희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김영수! 덜덜 떨리는 몸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보니 웃으며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아, 나 없으니까 살만한가 보다. 얼굴이 좋아졌네. 그 말에 제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왜? 나 보니까 무섭냐? 라고 말하며 은희는 깔깔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 뭐가? 네가 너 절름발이 됐다며? 하고는 제 다리를 가볍게 한 대 툭 치더군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으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은희는 비웃었습니다. 겁먹기네. 나는 장애인은 안 건드려. 불쌍하잖아. 그냥 나 강제 전학 보낸 애 불쌍한 모습 구경하러 온 거니까 그렇게 떨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한참이나 비웃더니 돌아갔습니다. 은희가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은희를 극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녀는 제 삶 속에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은희가 나오는 악몽을 꿨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닐 때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 뒤에도, 그리고 딸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가끔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못된 이은이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앞둔 딸을 둔 엄마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딸아이가 저희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했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생김새도 성격도 딱히 특별할 구석이 없는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그동안은 남자친구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주위에서 다들 눈이 얼마나 높길래 그러냐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딸아이지만 딸아이는 정말 잘나긴 했었습니다. 얼굴 예뻐, 성격 좋아, 게다가 피부과 원장이라는 직업까지 말입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제가 눈이 높아서 아직 짝을 못 찾았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는 정말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대학 때 딸아이를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애들도 정말 잘생기고 조건 좋은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대체 저 사윗감의 어느 부분이 딸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했지만 뭐 본인이 좋다는데 반대할 마음도 없어서 그냥 허락해줬어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고 말입니다. 딸아이는 그 남자를 병원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환자였어? 그 사람 엄마도 우리 병원 환자야. 그럼 벌써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난 거야? 그분이 처음에 나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막 그랬어. 그러다 아들이 피부과 갈 일이 생겨서 데리고 오셨더라고. 거의 맞선이네. 하고는 하하 웃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디서 그렇게 탐내한다는 걸 듣는 건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셔가듯 하는 결혼이면 상대가 좀 기운다고 해도 아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 같은데? 누구? 시어머니 될 사람? 제 질문에 딸아이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인지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처음에는 딸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갸우뚱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맞긴 하잖아요. 같이 살 남편이 중요하지 시어머니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딸아이가 그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니들만 좋으면 됐지. 시댁이 뭐가 중요하겠니?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될 사람이 인사를 하고 가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좋아해야 할 집안의 경사지만 저는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가? 왜 저렇게 결혼은 서두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가 보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 엄청나게 서둘렀잖아. 어디 도망갈까 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그런가 좀 천천히 갔으면 했는데. 당신은 안 서운해요? 나도 서운한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평생 품 안에 자식으로 끼고 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큼 행복한가 보다 해. 물론 그게 맞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서운한 마음은 사실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쇼핑도 나랑 같이 다녀. 무슨 쇼핑? 새 살림 차리려면 사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예단이며 혼수며 다 준비해야 하고 엄마랑 같이 해. 제 말에 딸이 웃더군요.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얼굴로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인테리어나 가구 같은 것도 따로 안 사고 예단이나 혼수도 다 안 할 거야. 그 집이 많이 힘들어? 응? 아니? 근데 뭘 다 안 한대? 그런 거 다 거추장스럽고 다 보여주기용이잖아. 그냥 둘이 살 때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거지 뭐. 나는 그런 허례허식에 돈 많이 안 쓸 거야. 나중에 신혼여행이나 좋은 곳에 오래 다녀오기로 이야기 다 끝났어. 혼수, 예단 이런 것도 안 하고 결혼식도 작게 가족들만 초대해서 하려고. 아니 그래도 온 집안에 네가 처음 하는 결혼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가 좀만 이해해줘. 저는 그건 좀 많이 서운했어요. 남편은 그것마저도 그럴 수 있고 그게 맞는 거라고 결혼식 성대하게 하는 거 다 보여주기식 아니냐 했지만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꿈꾸던 것들이 있긴 했거든요. 혹시 내가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딸아이가 나 생각해서 일부러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뭐 결혼해서 살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더는 할 말이 없긴 했습니다. 더 이상 당사자들 일에 부모가 나서는 것도 모양이 안 좋긴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거의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아침에 딸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 차림새보다 제 차림새를 더 신경 썼어요. 엄마, 전에 사놓은 옷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아니면 내가 사준 거 있잖아. 그거 입어. 왜? 이거 별로야? 나는 이게 단정하니 좋은데. 아니, 이쁜 거 입어. 단정한 거 말고. 그리고 전에 아빠가 결혼 기념일에 사준 가방 들고 가자. 이거 말고 그 옷이랑 그 가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상견례인데 엄마 옷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아, 왜? 엄마 안 이뻐? 제가 농담을 하듯 물으니 딸이 정색을 하며 이야기하더군요. 안 예쁘긴? 우리 엄마는 뭘 입어도 예쁘지.
근데 나는 더 예뻤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너는 그거 입어도 돼? 이거 오빠가 골라준 거야. 이거 입고 가면 돼, 나는. 제 옷은 이거 입어라, 가방은 저거 들어라 해주면서 자기는 심플한 검정색 원피스를 입었더라고요. 신부보다 장모 될 사람이 더 화려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딸에는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많이 화려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라 자기 엄마가 밀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평소에 워낙 똑똑하고 잘하는 아이니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싶어서 딸아이가 골라준 옷과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화려해. 그냥 고급스럽구만. 엄마는 매일 너무 심플하게만 입고 다녀서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별로 안 화려해. 그치, 아빠? 딸아이가 동의를 구하듯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화려해. 예뻐, 예뻐. 에휴, 내가 예쁘면 되나? 신부 될 사람이 예뻐야지.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지만 이미 집을 나선 다음이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너는 무슨 누가 할 말을 나한테 하고 있어. 네가 긴장하면 안 되지. 사실 저도 긴장이 되긴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딸아이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처음 나가는 자리니까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가올수록 손이 긴장으로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엄마, 긴장돼? 손이 엄청 차. 그러게,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 좋은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우리 딸 가서 귀한 대접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니 딸이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제 등을 쓰다듬더군요. 제가 딸에게 해줘야 할 행동인데 받고 있으니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일행분들 먼저 와 계십니다. 아이고, 일찍 온다고 왔는데 더 일찍 오셨나 보네.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제 손을 갑자기 또 잡아 세우더군요. 왜 그러냐는 얼굴로 딸아이를 돌아보니 아이가 어딘가 묘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니까 엄마, 미리 미안해. 뭐가 미안해. 갑자기 얘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딸아이가 작게 웃더군요. 그냥 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뭘 놀라지 마? 일단 들어가자. 옆에 나랑 아빠가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딸아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보며 당신은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냐는 얼굴로 바라보니 남편도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 온갖 감정이 다 드는 건가? 이제야 실감이 좀 나서 떨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앞서 준비된 방 안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딸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약해둔 룸이 열리고 딸아이가 들어섰어요. 딸이 꾸벅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윗감으로 소개받았던 남자도 보이고 하나 있다던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보이고 딸아이의 시부모님이 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일찍 온 건데요. 어딘가 목소리가 낯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더라? 라는 생각을 하며 인사를 한다고 숙였던 고개를 들어 저에게 인사를 하는 중년의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이 낯이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누군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너... 제가 그렇게 말하니 상대방도 저를 빤히 보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누군지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표정이 확 굳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몸도 머리도 다 굳었습니다. 다시 만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자리에서요? 더 말이 안 되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장소에서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말이죠. 너... 은희는 상당히 많이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기가 한 짓의 10분의 1이라도 기억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저희 두 사람을 보고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아는 사이인 것 같았으니까 말이죠. 두 분 아는 사이세요? 그러게, 당신 아는 분이셔. 남편이 저를 보고 물었고 은희는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의 눈치를 살피더군요. 일단은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겨우겨우 호흡을 다스리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였어. 동창분이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은희는 놀라 보이는 것도 잠시 어느새 표정 관리가 다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는 어딘가 날카롭게 쏘아붙이듯 말을 했습니다. 아, 네가 우리 아들 장모 될 사람이야? 은희의 그 말투에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잠시나마 은희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저도 상상과 다른 반응에 놀랐지만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특히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억지로 웃어 보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엄청난 인연인데요. 그치 자기야? 자기는 알았어?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딸아이를 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물었어요. 그제야 제가 정신이 들어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몸이 어딘가 불편한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 어디 안 좋아? 표정이 왜 그래? 어디가 안 좋네? 정말? 어디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니고 생각보다 더 뻔뻔하셔서 놀란 거야, 지금. 딸의 그 말에 모두 딸을 바라봤어요. 무엇보다 그 말을 하는 딸의 말투가 생전 처음 볼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딸아이를 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저벅저벅 걸어가 은희 앞에 서더군요. 그러고는 누가 뭐하냐고 물어볼 사이도 없이 손을 번쩍 들어 은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내리쳤던지 조용했던 루만이 울릴 정도였어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조차 서지 않았어요. 상견례 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의 뺨을 세게 내려치는 며느리.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본 장면이겠어요. 먼저 입을 뗀 건 은희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네가 우리 아들 장모 될 사람이냐고요? 방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언니, 지금 미쳤어요? 엄마가 말투가 정중하진 못하긴 했지만 다짜고짜 뺨을... 그것도 시어머니 될 사람의 뺨을 때려요? 은희의 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딸아이는 그런 은희의 딸을 보며 비웃었어요. 시어머니? 누가 내 시어머니인데?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는데? 딸아이의 그 말에 이번에는 딸의 남자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딸아이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놀란 남편도 딸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연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게 무슨... 모두의 질타를 한 번에 듣고 있던 딸아이는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은희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떼었어요. 우리 엄마 일기장 속 은희잖아요. 그쪽. 딸아이의 그 말에 은희가 뭔가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표정이 확 굳더군요. 놀란 건 은희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제 일기장을 딸아이가 봤다니 말입니다. 그 일기장 안에는 제가 은희에게 어떤 짓을 당했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은희의 악몽을 꾼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딸아이가 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상황만큼이요. 그럼 저 사람이... 딸의 그 말에 남편도 은희가 누군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저를 살폈습니다.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듯 말이죠. 당신 괜찮아? 아직도 놀라있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채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렸지만 은희를 제외한 저쪽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더군요. 지금 괜찮냐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 지금 다들 미쳤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조용히 있어. 지금부터 다 말할 거니까. 아니, 자기야. 나 당신 자기 아니니까 자기라는 소리 좀 그만 집어치우고. 딸의 그 살벌한 반응에 은희의 딸과 아들이 움찔 놀라더군요. 딸아이가 은희를 다시 한번 똑바로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았다는 듯 입을 꾹 깨물더니 자리를 뜨려고 있어요. 나가자. 이 미친 사람들이랑 한자리에 나는 더 못 있겠어. 민호야, 민영아, 둘 다 나와. 당신도 얼른 나와요, 얼른. 그런 과거는 가족들이 알게 하기 싫은 건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아이가 그걸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딜 도망가요?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시작을 안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딸이 그냥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 은희가 다시 한번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한번 쉬더니 되려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어디 해봐. 내가 학창시절에 너희 엄마 좀 괴롭힌 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너 지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러니 어? 은희는 피할 수 없으니 뻔뻔하게 나오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히려 역정을 내더군요. 은희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정신이 슬슬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딸아이인 것 같았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좀 괴롭혔다 했어요? 좀 괴롭혀서 사람이 2달 넘게 입원하고 그쪽은 강제 전학을 가고 우리 엄마는 평생 저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지금 좀이라고 있어요? 엄마, 이거 진짜요? 당신 이거 정말이야? 딸아이의 말에 은희의 남편과 아들이 은희를 보며 묻더군요. 은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선뜻 생각나지 않다는 듯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당연했겠죠. 다 사실이니까요. 우리 엄마 얼굴 보자마자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 네가 우리 아들 장모 될 사람이냐고요?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데? 그래, 미안하다. 과거 일은. 내가 어려서 실수했어.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걸 이런 식으로 갚아? 그러는 너는 뭐 잘했니? 너 다 알면서 나한테 접근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지? 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 자기, 진짜요? 그 말에 딸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기가 찬다는 듯 말이죠. 그게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다니 알려드리죠.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은희라는 이름은 엄마 일기장에서 보긴 했지만 흔한 이름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그쪽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엄마랑 고향도 같아, 사는 곳도 같아. 근데 저한테 언제 한번 그런 말 한 적 있죠?
고등학교 때 전학을 한번 간 적이 있다고. 은희가 생각이 난 듯 아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의 고등학교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다 못해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게 만들고 비 오는 날 아픈 다리를 주무르느라 잠도 못 자게 만든 그 사람이구나. 딸아이의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을 우연히 봤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잘도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자식에게 원망 들으며 살아가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건 오로지 당신 때문이니까. 딸의 그 말에 은희의 아들이 놀란 얼굴로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자기, 진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당신한테 미안해. 그래도 나는 못해. 오늘 이 결혼 깨려고 나온 거니까. 딸아이는 은희를 보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속죄라는 걸 할 리는 없지만 평생 오늘 이 장면을 기억은 하세요. 그러라고 내가 이런 거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아이는 제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일어난 모든 일이 현실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치더군요. 잠깐 잠이 들었다 깼더니 어느새 집 앞이더군요. 그래도 우리한테 먼저 말은 해주지 그랬니?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딸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엄마를 보자마자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성을 잃어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딸아이의 등을 쓰다듬더군요. 저도 많이 놀랐겠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귀는 남자친구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를 그렇게 지독히도 괴롭히던 동창이라니 말입니다. 딸아이를 보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딸아이의 눈엔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런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여태 참았던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이런 일 겪게 해서 오히려 미안하지. 아니,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그 사람 다시 보게 만든 거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희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정황을 물어보니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울면서 일기를 쓰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일기의 내용이 늘 궁금했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그렇게 슬픈 얼굴로 우나 싶은 마음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없던 어느 날 몰래 제 일기장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로 손이 떨리고 이성을 잃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 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고 있었냐고. 그런데 나도 대충은 알아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으니까 나도 그때 듣고 놀랐었지. 근데 엄마는 우리가 아는 것도 상처일 수 있으니까 모른 척을 하자고 우리가 더 엄마한테 잘해주자고 했었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늘 남편의 태도도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은희가 딸아이의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원장 나오라고 해, 원장! 은희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딸아이의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아이는 그것마저 다 예상하고 일을 벌인 거라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 하나 장애인 만든 과거 폭력설,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오셨어요? 동네 장사하면서 이래도 돼? 어?
내가 여기 원장 완전 개또라이라고 소문 다 낼 거야. 내가 너 병원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럼 저는 당신 사는 집 주변에서 1인 시위할 거예요.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그 시절 동창생들한테 연락 한번 안 해보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 줄 알아요? 증거는 차고 넘쳐. 몰랐는데 딸아이는 그때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해 은희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다 듣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은희는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눈치를 보며 병원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걔는 여전히 반성이라고는 없고 정신도 못 차렸네.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엄마. 그리고 그 뒤로는 은희의 아들도 저희 집 앞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희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쁘고 잘난 부인감을 또 어디서 찾겠냐 말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안 보고 살게. 나랑은 아무 문제 없었잖아, 자기야. 내가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생각이 날 텐데. 우리 엄마가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생각이 날 텐데. 당신이랑 내가 만나면 우리 가족에게는 당신 존재 자체가 상처야. 당신이 부모님을 바꿀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절대 안 돼. 진짜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만큼 더 잘해서 생각 안 나게 할게. 나는 자기랑 못 헤어져. 내가 안 돼. 돌아가. 딸아이는 모질게 말하고는 은희의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으니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된다고 말했어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딸아이는 세상에 엄마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또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엄마가 자동으로 떠올라서 자신도 괴롭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돌아간 은희의 아들은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네 집이 여기라고 하더라고. 연락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근데 연락하면 만나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왔어. 집 안으로 들이기는 싫어서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은희는 그때의 그 당당하던 모습에서 기가 많이 빠져있더군요. 어딘가 지친 듯도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한참을 말이 없던 은희가 먼저 꺼낸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은희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들었거든요. 하연이한테 말 좀 해주라. 내가 진짜 연락도 안 하고 원하면 죽을 때까지 눈앞에서 안 나타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희의 아들은 그날 이후에 술만 마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도 장기 휴가를 내놓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술병이 엄청났다고 말입니다. 너도 부모니까 알잖아. 그런 모습 보는데 가슴이 몇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라. 애는 무슨 죄니? 죄도 내가 다 받고 손가락질도 내가 다 받고 벌도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우리 아들은 제발. 은희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그날 이후로 냉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괴롭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상견례가 이제 열흘쯤 지났나? 아직 그것밖에 안 됐나? 한 1년쯤 지난 것 같은데. 확실히 은희는 그때보다 많이 지쳐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했어요. 제가 그런 은희를 가만 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고작 열흘로도 이렇게 힘들어? 나는 40년을 힘들어했는데. 제 말에 은희가 움찔하더니 저를 보더군요. 너는 지금 속으로도 이미 다 지난 일로 왜 이러냐고 생각하겠지. 결혼 잘하고 아이 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 너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았는지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가도 문득 그날이 떠오르면 식은땀이 흘렀어. 길 가다가 널 닮은 여자만 봐도 심장이 뛰었고 아직도 집에 아무도 없어도 문을 잠가놓고 옷을 갈아입어. 비가 오는 날에는 시린다리를 하루 종일 주무르고 찜질을 해야 해. 나는 40년 동안 너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고작 열흘이 힘들어? 은희는 뭐라 할 말이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연이한테는 나 상관하지 말고 이거 부모님들 문제니까 너네까지 우리 때문에 헤어질 필요는 없다고 했어. 제 말에 은희가 반색하며 대답하더군요.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더라. 민호 보면 네 생각이 나고 그건 바뀌지 않는 거라고. 민호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고통이라고. 제 말에 은희가 인상을 쓰더군요. 그니까 돌아가.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도 나는 받아줄 생각 없어. 너는 그날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건 잊은 채로 그냥 평생 죄스러운 마음 없이 살다가 죽었겠지. 그런 사람 사과 받아주고 용서해줄 마음은 주어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은희가 뭐라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써내려갔어요. 이상하게 그걸 쓰고 나니 뭔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체증이 내려가듯 말이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은희의 꿈도 꾸지도 않았고 길거리에서 은희 닮은 여사를 봐도 놀라지 않아요. 여전히 방문은 잠그고 옷을 갈아입고 비 오는 날 다리가 많이 쑤시긴 하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전해 듣기로는 은희네는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 같더라고요. 은희의 남편이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로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보더군요. 은희의 아들도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이혼을 한 해 만에 시끄럽다가 그렇게 정리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아주 나중에 딸아이에게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민호는 딸아이를 몇 번 더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가 마음을 바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 마음을 정리하러 지방으로 잠시 내려간 것 같다고 말이죠.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원래 취직이 잘 되는 일이었어서 그렇게 쉬다 올라오도 금방 다시 일할 수 있어. 괜히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느끼는 걸 알았는지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너는 이런 소식을 다 어디서 듣는 거야? 민영이가 한번 찾아왔었어. 은희의 딸이었습니다.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못했다며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러 왔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학창시절에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아봐서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보기가 한동안 힘들었다고 말이죠. 사실 그날 이후로 아직도 은희는 자기 딸과 어색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니 제대로 복수 아닌 복수를 한 것도 같네요. 오늘 비 오는데 엄마 다리는 괜찮아? 아까 찜질을 좀 했더니 괜찮네. 저는 딸아이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 딸 이야기를 덜 했네요. 딸아이는 요즘 새로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는 듯 보여요. 뭐 아직 저희에게 말을 하거나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금방 극복해서 다행이지. 그러게요. 오래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일 안심한 건 저였어요. 혹시나 저 일이 상처가 되어 연애 같은 건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남편은 얼마 전부터 안신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저와 전국 이곳 저곳을 함께 여행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제 다리가 불편해서 아주 힘들긴 하지만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던 일이라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는 제 고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픈 기억 때문에 그곳을 떠난 뒤 제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부모님도 그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셔서 더 그랬습니다. 전에는 감히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애독자인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제가 작업하다가 쉴 때 유튜브를 틀어놓는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사연이란 걸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글과는 담을 쌓은 몸이라 필력이 부족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이 있는데 저희를 모르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우선 저는 글빨만 부족하기보단 전체적으로 공부 쪽에 머리가 없는 놈입니다. 저희 엄마랑 누나는 딱 보면 두뇌가 지적이라고 해야 하나 공부에 재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빠를 닮아 그런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교양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좀 무식하죠. 스스로 이런 쪽에 자아성찰을 해보게 된 계기가 바로 여자친구입니다. 그전엔 아무런 의식이나 생각도 없이 살았네요. 대학은 전문대 2년제 나왔고 군대도 21살 되자마자 일찍 갔는데 거의 친구들하고 부어라 마셔라 술자리를 돌아다닌 것이 제 20대 초반 활동의 전부입니다. 대학에서 취업 목표로 열심히 하는 동기들도 많았지만 저는 진짜 공부 쪽으로는 아니라서요. 1년 빡세게 올인해서 본 토익 시험 480점 나오는 거 보고 저희 부모님도 인정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기는 해야 한다며 엄마가 성화만 안 부렸어도 전 고졸이었을 겁니다. 다른 전문대들도 거의 다 그렇다던데 저희 학교는 학과마다 고등학교처럼 강의표가 다 짜여져 나오기 때문에 몰려다니는 무리도 항상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제 주변이 정화될 틈이 없었죠. 그런데 전역하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알아서 정신 차린 건 아니었고 아빠가 제 멱살을 잡고 일터로 끌고 가셨어요. 저희 아빠는 타일 붙이는 일을 하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 화장실 벽이 다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시공할 때 현장에 가서 그걸 붙이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그 작업만 하진 않지만 단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략 그런 노동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선 잘 몰랐으나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존재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반에서 몇 명 으스대는 놈들이 자기 아빠는 어디 회사 임원이다, 대기업 다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전 누가 뭐래도 저희 아빠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현장 일 하는 노동자이면 뭐 어떤가요?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고 오히려 저는 어깨를 펴고 다녔습니다. 능력 있으셔서 저희 집 나름 부유하게 살아왔거든요. 돈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는 분이라 허투루 쓰지 않으셔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저희 누나처럼 회사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빠의 조언대로 어디 한번 일을 따라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 적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면 진짜 꼰대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베테랑이자 그 바닥 오야지인 타일 소장의 아빠였기에 망정이었죠. 만약 믿는 구석 아무것도 없이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다면 저에게 버텨낼 깡따구가 있었을지. 허세 빼고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일적인 능력은 어디 갔든지 간에 적성에는 잘 맞았어요. 더러운 현장이 제가 작업하면서 타일을 붙일 때마다 공간이 싹 바뀌어가면서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럴 때면 성취감이 말도 못하게 들더라고요.
살면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은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진지하게 임하기로 결심했고 그 방면으로 아예 뛰어든 후로 점차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그 이전까지 가볍게 스쳐간 애들 말고 진짜 연애를 하게 된 건 제가 타일공으로 일 시작하고 7년이 넘어가던 해였습니다. 일 없을 때 몸을 체계적으로 풀고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여리여리하면서 순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눈에 반해서 먼저 작업 걸었습니다. 일부러 같은 시간에만 출퇴근 도장 찍으며 대화를 나눠봤는데 볼수록 눈망울도 선하고 목소리도 예뻐서 점점 설레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리다는 거 알고는 옛말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던데 싶은 생각부터 들고 진짜 제가 초장부터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직진으로 들이대서 사귀게 되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오랫동안 공시생으로 지내면서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져 그 헬스장을 등록했던 거고요. 9급 공무원으로 사회 첫 발 내딛는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그 모습에 한 번 더 반했습니다. 저는 공부 센스 전무하고 책상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문제집 보는 건 죽어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자친구는 무려 공무원 시험 합격자라니 완전히 저와 성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공부하느라 연애는 뒷전이었다더니 수줍음이 많고 약간 공주님 스타일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 약간 기사가 공주 모시듯 떠받들어줘야 한달까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연애하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보면서 제 이상형이 뭔지 알게 되었죠. 저는 직업 특성상 일하는 날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말에도 작업할 때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여자친구는 평일만 딱딱 맞춰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요. 시간 맞추기가 참 편치만은 않은 조건이었고 서로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극심하게 갈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잘 사귀어 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에 배려를 해줬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져줬습니다. 일하면서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은 여자친구를 위해 저는 저의 어려운 부분을 털어놓지 않았고 대신 여자친구의 모든 마음속 응어리들을 끌어안아줬네요. 나이가 있는 만큼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희생하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여자라면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 이미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푹 빠진 제가 이걸 어떻게 안 떠벌리고 지냈겠어요. 온갖 프로필 사진에 저희 커플 사진을 달아놓았죠. 제 친구들, 주변 지인들은 전부 다 제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궁금해하면 제가 기다렸다는 듯 자랑스럽게 공무원이라고 답해줬고요. 그럼 전부 저한테 땡 잡았다고 막 부러워하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해하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랑 제 여자친구를 소개할 겸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컷 떠들고 즐겁게 보냈죠. 자리 파하기 전에 알딸딸하게 취한 채로 친구 2명과 가게 뒤편으로 가서 담배 타임을 가졌는데요. 취한 친구가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아까는 네 여친님 앞이라서 네가 복 받았다고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이다 뭐 그런 소리 한 건데 솔직히 반대 같다. 여친님 너무 꽃밭 아니냐? 아 지나치게 해맑던데? 꽃밭처럼 예쁘다고? 아이, 머리가 꽃밭이라는 표현 몰라? 좀 빈 것 같다고. 그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먹는 거 보고 와 진짜 우리 다 시겁했다. 네가 무슨 시종이냐?
친구의 말에 술기운이 확 가실 만큼 놀랐습니다. 공무원 여자친구한테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헛소리인 것 같았고 제가 울컥했지만 화를 내기엔 상황이 애매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전부 술에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을 그냥 넘겼습니다. 며칠 뒤에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여자친구를 두고 막말을 한 것에 사과를 하면서도 제가 훨씬 아깝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의 길을 살려주려고 일부러 과장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데이트 비용 중에서 90%를 제가 부담하는 걸 알고선 그렇게들 생각했다는 짐작이 섰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받는 월급에서 차포 떼고 나면 16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돈을 내라 하나요? 더 나이 많고 돈 있는 쪽에서 내는 게 맞다고 여겼어요. 어디 갈 때마다 제 차 타고 다니고 저만 선물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한테 자차가 있는데 굳이 대중교통을 타고 만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진짜 필요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여자친구는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다 보니 자연스레 사준 게 많았을 뿐입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있으면 이런 때에도 항상 제가 돈을 냈어요. 어쨌든 이게 나중 가서는 고민으로 번졌지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저희는 사귀면서 큰 트러블 없이 관계를 잘 이어나갔습니다. 당사자들이 좋다면 그걸로 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돌발 변수가 저희 앞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때는 꽃샘추위가 기승이라 저희가 매번 실내 데이트를 고집하던 시기였어요. 여자친구 집이랑 가까운 곳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 지하철역과도 연결되어 있어 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만났습니다. 보통 여자친구가 일 끝나고 거기로 오면 같이 저녁 먹고 카페 가는 코스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여자친구랑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1인 코스 정식으로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불러서 바로 어디를 또 앉으러 가기에는 부담되더라고요. 그 쇼핑몰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카페 대신 마트 쇼핑이나 하면서 걷자고 했죠. 여자친구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주전부리 참겠다 그래서 저만 과자를 골랐습니다. 대형마트마다 자체 상품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좀 저렴한 게 특징이지만 퀄리티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나눠드리면 좋아하실 분들 많겠다 싶어서 나중에 새참으로 나눠드리려고 자체 상품 과자를 잔뜩 담았습니다. 계산대 줄에 섰다가 누가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웬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엄청 당황해서는 그분을 향해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황 파악 마치고 제가 얼른 인사드렸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녁을 일찍 드시고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나오신 참에 하필 딱 저희랑 마주친 거예요. 예상에 없던 시나리오였지만 계산 마치고 나와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동안 최선을 다해 씩씩한 표정과 말투를 보여드렸습니다. 진작 딸한테 남자친구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어머님께서도 신기하시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무슨 일 하는지도 물어보시게 됐네요. 건설 쪽에서 일을 합니다. 어머나, 그럼 건설 회사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현장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현장 지휘하는 업무 보시나 봐요. 그건 아니고 타일 붙이는 일을 합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어머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고 제가 당황해서 경력이 어떻고 일하는 과정이 어떻고 이런저런 말씀을 열심히 드리는데도 전혀 흥미 없다는 얼굴이 되셔서는 건성으로 반응해 주신 게 다였어요. 제가 들고 있는 비닐봉투를 힐끗 보셨는데 저렴한 브랜드 과자만 잔뜩 산 것 때문인지 작게 한숨을 쉬시더군요. 결정적인 건 여자친구가 그대로 어머님과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같이 주차장으로 안 올라가냐고 어머님께서 물어보셔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표정이 떨떠름해지셨어요. 날이 추우니까 조심히 들어가라는 어머님의 인사 속에는 마치 이렇게 추운 날에도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수준을 알만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만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쇼핑몰이 주차 구역도 너무 불편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원래도 차량 많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퇴근 시간대에는 막히는 게 장난 아니라서 일부러 지하철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오해를 받고 폄하당한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알아서 잘 해명해 주겠지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에 제 직업 알았을 때도 자기는 그런 분야 전혀 모르니까 신경 안 쓰겠다고 했던 사람이라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비록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저의 벌이가 괜찮고 집안 사정 준수하고 자차가 있다는 설명은 있는 그대로 잘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늦은 밤 여자친구가 보내온 카톡 내용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랑은 연애만 하래. 이게 무슨 뜻이야? 연애 잘하란 응원이겠지? 저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결혼 상대감으로는 아니니까 연애나 적당히 하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께 제대로 밉보했다는 확신이 들어서 정말 속이 갑갑해지더라고요. 순진하고 해맑은 여자친구에게 이런 부정적인 의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그냥 넘겼습니다. 저희가 진심을 다해 만남을 지속해 나간다면 저의 별로였던 첫인상 따윈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존재가 어머님께선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데이트 도중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나 카톡을 자주 하셨습니다. 왜 아직도 안 들어오냐? 벌써 한밤중이다. 언제 귀가하냐? 등등 여자친구가 저랑 오래 붙어먹을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였죠. 분명 쇼핑몰에서 저와 마주치시기 전까지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연락을 어머님께서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속이 좀 쓰렸는데 오히려 저희가 결혼을 상의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출산을 했거든요.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저도 당장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원래 어린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조카를 보고선 저보다 더 반응이 열광적이었어요. 참고로 여자친구네와는 다르게 저희 집과는 진작에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희 누나는 따로 카톡한 지 오래됐고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를 몇 번 보셨어요. 저희 두 사람한테 다른 거 안 바라니까 둘이서 많은 추억 쌓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제 부모님의 반응이었고요. 느낌상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흔쾌히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 허락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쪽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라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여자친구네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진짜 떨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악마 같은 선임 수통을 몰래 바꿔치기 할 때도 그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긴장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조언에 따라 아버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고급 양주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넙죽거리면서 인사부터 계속 해댔죠.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견기업의 부장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선 전업주부이시고 아버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오셨다고 해요. 여자친구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 유예하고 노는 중이고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여자친구랑 셋이 밖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바로 졸업 안 하고 유예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취업할 때 면접관이 졸업하고 이때까지 뭐 했냐고 물어볼까봐 겁나서 졸업 안 하고 미뤄둔 거라 했었어요. 제가 공부에는 굉장히 취약하지만
그와 별개로 직진 스타일이라 그런지 당장 취업할 궁리는 안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졸업 유예를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로는 자격증을 딸 거라고 했지만요. 그게 몇 달 전이었고 여자친구는 인사드리러 갔던 시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취득한 자격증은 0개, 자기 개발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인스타 열심히 하는 게 유일한 활동이더군요. 저녁 먹는 자리가 아무래도 어색하다 보니 안면 있고 친분 있는 여동생에게 말이나 걸 겸 물어봤죠. 혹시 언니 따라서 공무원 준비할 생각은 없냐고요. 그리고 저는 곧 그게 저의 엄청난 말실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이 아니라 최악이었죠. 나 밥 안 먹어. 네 분이서 마저 맛있게 드세요. 전 방에 있을 테니까 부르지 마시고요. 갑자기 여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싱크대 안에 던져버리곤 자기 방으로 사라진 겁니다. 전 진짜 딱 그거 하나 물어본 것밖에 없었는데 어안이 벙벙해짐과 동시에 싸늘한 공기를 느끼며 등으로는 식은땀을 흘려댔어요. 옆에서 여자친구가 조용히 일러주기를 안 그래도 여동생이 미래 계획하기 싫다면서 집만 잘 살았어도 자기가 취업 걱정할 일은 없었다며 부모님께 최근 대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정을 알 길 없는 제가 폭탄을 던진 셈이었죠. 속으로는 여동생의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실언을 한 것 같다며 정중하게 수습했습니다. 아니,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았어요. 저를 원래 못마땅해 하던 어머님의 안색이 어두웠고 아버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녁을 다 먹고 아버님과 둘이서만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거의 1시간 정도를 아버님의 옛날 이야기와 여자친구의 성장 과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자세 유지하면서 경청하는 표정까지 지어내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학창 시절을 거쳐 여자친구의 공무원 합격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이제야 성장 스토리텔링이 끝났구나 싶어 좋았습니다. 저도 기회를 봐서 저의 집안 이야기를 슬쩍 꺼내볼까 싶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자네 처지에 감히 공무원 딸을 넘보는 건 아니라고 봐. 제가 여자친구의 신랑감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연달아 이어가셨어요. 연애하는 동안 제가 여자친구에게 정말 잘해준 것을 다 알고 계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두고 모두 공무원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제가 일부러 연애 기간 동안만 바짝 무리한 것으로 보고 계셨더라고요. 지금 그 일 해봤자 몇 년이나 하겠어. 나를 봐. 이 나이에도 일을 다니잖아. 그런데 자네는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안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 저희 아버지께선 현장 일 관리하시고 어머니께선 화훼일 하십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져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대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루 칼라 집안이네. 우리 집은 화이트 칼라인데 말이야.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께서 저희 집은 노동자, 여자친구네는 엘리트라고 하시는 것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대꾸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솔직한 속내를 금방 드러내셨어요. 1000일 넘게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 딸,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고 정확히 그러시더군요. 제가 하는 일로 푼돈 모아서 언제 수도권에서 집 사고 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할 수 있겠냐면서 결혼은 말도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모욕감이 들어 이가 꽉 깨물어지는데도 이상하게 변명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절 바래다 주러 나온 여자친구를 꼭 안아줄 마음도 그날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미안해, 오빠. 우리 아빠가 천박한이라는 사람은 허락 못하겠다네. 이럴 줄 몰랐어. 나도 당황스러워. 진짜 미안해. 정말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답장에 그냥 점심 잘 먹고 오후도 파이팅 하라고 보내줬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아져 한 이틀은 내내 멍했네요. 그러다가 문자를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니까 여자친구네 아버님이었습니다. 우리 딸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먼저 신사답게 이별을 구하고 떠나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속 안에 있는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주거래 은행 계좌 캡처해서 파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전부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역대급으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안정적인 공무원 직업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 월 1,000을 벌어봤지만 매달 이렇게 벌긴 어렵습니다. 수중의 돈은 끼케야 4억이고 부모님 재산은 부동산까지 합치면 50억이 조금 넘어서 너무 소박합니다. 변명하자면 연애하면서 데이트 비용으로 한 달에 300꿀로 써왔기 때문에 저축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직 현역이신데 이 일이 정년이 짧다고 생각하시니 제가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화훼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보다 훨씬 많이 버십니다. 제가 그쪽 일도 배워보며 시야를 넓혀볼까 합니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노동자라 머리 쓰는 게 부족했나 봅니다. 내년이나 되어야 연봉 3,000을 노려볼 수 있는 공무원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너무 건방지게 보냈다 싶어 괜히 뜨끔해선 수신 차단을 걸어놨네요. 어차피 쫑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뒤에 여자친구가 퇴근하자마자 절 찾아와선 선물을 주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한테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 말이죠. 연애하면서 여자친구한테 그때 처음 뭔가를 받아봤습니다. 마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이라도 처음 받아봤다는 사실에 좀 헛웃음이 났어요. 기분이 너무 묘해서 솔직한 심정을 여자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자친구의 연락을 씹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저의 상황을 듣고는 모두 잘했다며 그동안 제가 너무 호구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 때문에 며칠 지방 가니까 찾아와도 소용없다고 여자친구에게 알려줬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우는 신용만 해도 제가 호들갑을 떨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해졌네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낯설고 어색합니다. 맨날 보내오는 카톡 내용으로 파악을 해보자면 제가 예상보다 잘 벌고 집안 경제력도 괜찮으니까 여자친구네 집안에서 태세 전환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아빠 번호 차단했어? 오빠한테 실수했다고 꼭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확인 사살이 됐을 때도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 싹수노란 여동생도 저한테 안부 연락을 보내오더라고요. 혹시 저를 형부로 맞으면 취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솔직히 이번 일로 마음이 식었고 결혼에 대한 열정도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줏대란 게 있긴 한 건지 머리가 꽃받친 여자친구의 진면목을 마주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고요. 사랑한 것만은 진심이었는데 이게 어느 수준으로 현재 진행형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경기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살고 있답니다. 예쁘고 순한 딸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어요. 여지껏 계속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 인생도 한 번쯤 보내보고 싶더라고요. 그 사연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전 외동딸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밑에서 아주 예쁨 받으면서 행복하게 컸죠. 친정은 그리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저 하나라 절 부족함 없이 키우시려고 애를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없는 살림에도 저 하나는 기죽지 않게 하려고 항상 따뜻한 밥에 깨끗한 새 옷 사주시고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행복했지만 또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받아오면 어릴 때는 고마운 걸 많이 체감 못하잖아요. 제가 한 20 중반 정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 중반, 26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남자친구 하나 없이 그저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죠. 전 그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만난 남자가 남편이었어요. 매번 편의점에 뭔가 사러 와서 저한테 번호를 달라고 해서 사귀게 되었죠.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났는데 오히려 어른스러워서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고정된 직업이 없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커서 전 어린 마음에 푹 빠졌었는데 게다가 저한테 누가 실수를 하거나 무리하게 굴면 대신 나서서 화도 내고 혼내주기도 했어요. 간혹 그런 행동들이 너무 과격해서 제가 놀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저를 달래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정하게 대해줬죠. 그리고 제가 20 후반이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그리 가진 것 없었던 부모님은 대출을 제하고 나니 남은 유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제가 힘들어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절 챙겨주면서 결혼하자고 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친정 부모님이 제게 남긴 유산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후 너무 외로웠던 저는 급하게 작게 식만 치른 뒤 혼인신고를 했어요.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제 남편만 믿고 살면 된다는 마음이었죠. 게다가 결혼 전 남편은 저한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과격할 정도로 맞서 싸워줬고 그래서 고맙고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이런 성격은 완전히 단점으로 작용했어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단점이었죠. 처음 신혼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같이 동거를 몇 달 한 뒤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남편이 멋대로 굴기 시작했죠. 야, 오늘도 북엇국이야? 미쳤냐? 미쳤냐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보. 어제도 북엇국이었잖아. 먹었던 국을 또 먹으라고? 밥맛이 있겠냐? 그리고 지금 너 나한테 말대꾸했냐? 어디 남편한테 말대꾸야. 이게 확... 남편은 성질이 급했고 소리도 잘 질렀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대령해야 했고 2번이라도 같은 반찬을 내놓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빨래하고 나서 속옷과 양말은 전부 삶아야 했고 바지와 셔츠는 주름 하나 없도록 다려놓아야 했어요. 월세로 구한 반지 앞방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방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난리가 나는 날이었죠. 전 집에서도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도록 곱게 키우셨던 터라 처음에 집안일을 하면서 정말 힘이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절 거의 혼내지 않으셨는데 거의 매일같이 남편의 호통을 들으면서 살려니 미칠 것 같았죠. 게다가 더 문제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온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원래도 고정된 직업이 없었지만 배달이나 건설 현장 등 그래도 돈이 될 만한 기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일을 해서 한 달에 2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결혼한 이후에는 점차 더 일을 나가는 일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제가 빨아서 다려놓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서 나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죠.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화를 내곤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또 아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임신을 하고 나면 남편이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성실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남편은 아주 귀찮다는 듯한 표정만 지었죠. 아마 이런 남자하고 왜 살았냐고 한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남자 당장 버리고 이혼했어야지 뭐 했던 거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친정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원래도 천성적으로 좀 심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정말 내가 기댈 곳이 아예 없구나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이혼할 생각도 아예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남편은 그 전화번호가 누군지 알자마자 반쯤 드러누워 있던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목소리가 긴장되었죠. 예, 형. 네,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예. 남편은 뻣뻣하게 굳어서 앉아있다가 긴장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손님이 올 테니 신경 써서 하라고요. 하지만 여보, 우리 아직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아침 식사도 당연히 늦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신문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죠. 하라면 하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어서 저는 급하게 싱크대 앞으로 도망갔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죠. 남편이 누굴 데리고 집에 온 건 처음이라 저는 의아해서 그쪽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긴장한 채로 어느 남성과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분은 결혼식 때 뵙고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시아주버님이셨죠. 전 놀라서 얼른 아주버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버님, 오랜만에 봬요. 그래요, 재수씨. 고생이 많지? 아주버님은 남편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저는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 뵌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점잖고 부드러운 성격인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님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무척 어려워했어요. 서울에는 어쩐 일이세요? 이번에 지인 일 도와주느라고 한 일주일 올라와 있게 됐거든. 여가는 따로 잡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싶어서. 사실 결혼할 때 알았던 것이지만 시댁의 경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이미 오래전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주버님이 남편의 부모 노릇을 하며 거의 기르다시피 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서울에 온 것도 지인을 도와주고 돈을 좀 받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아주버님은 아주 성실해서 사정이 되는 한 돈도 열심히 벌고 처자식에게 잘했죠. 저희 남편하고는 다르게 말이에요.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형님. 말이 되는 소리래라, 이 녀석아. 재수씨가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저 옆에 내가 불편하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돼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식사를 하던 도중 남편은 형님에게 몇 번이나 혼이 났어요. 남편은 평상시처럼 저를 발로 차서 부르려다가 다시 한번 형님에게 혼났고 결국 저한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말없이 밥만 먹었죠. 저는 아주버님이 가능하면 오래 저희 집에 계시면 좋겠지만 분명 그런 소리를 했다간 남편이 나중에 엄청나게 뭐라 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당시 워낙 주눅이 들어있어서 아주버님이 제게 관심을 보이면서 뭐라고 묻는 말에도 잘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는 것 같았죠. 아주버님은 남편을 데리고 나갔고 저녁 때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올 때는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야, 네가 형님한테 꼰질렀냐? 뭘요? 내가 돈 안 번다고 네가 그랬어?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야, 이거 미쳤네. 너 진짜 돌았냐? 나하고 안 살고 싶어? 남편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임신한 채라 유산할까 무서워 배를 감싸쥐고서 방 구석에 서서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울먹거렸죠. 남편은 화가 나서 그대로 뛰쳐나가 그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불 꺼진 집에서 혼자인 것도 무섭고 남편이 있어도 무서울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기만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이 그리도 서러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일주일 뒤 아주버님이 다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남편이 집에 없어서 저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은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집에 들여놓으셨어요. 저는 임신하고서 내내 싱걸 먹고 싶었지만 돈은 쌀을 사기도 모자랄 지경이었고 과일은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이 들여놓으신 과일 바구니를 보고서 저는 민망하게도 입에 침이 한가득 고였죠. 아주버님, 이런 걸 다... 재수씨가 임신했는데 아무래도 동생놈이 이런 걸 사을 녀석이 아니라서요. 아주버님은 미안하다는 듯 웃으셨어요. 저와 남편도 나이 차이가 꽤 났는데 남편하고 아주버님도 나이 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의 아빠 뻘에 가까울 정도였죠. 임신하면 이런 거 많이 먹고 싶어 하더라고. 우리 마누라도 그랬거든. 저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것이 결혼한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과일을 보니까 그제야 제가 얼마나 과일이 먹고 싶었는지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바구니에서 허겁지겁 과일을 꺼냈어요. 귤이 들어있길래 얼른 껍질을 까서 망설이다가 반을 갈라 아주버님께 내밀었죠. 아주버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으셨고 저는 귤을 거의 2입에 다 먹어버렸어요. 목구멍으로 시고 달큼한 귤즙이 흘러들어가는데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울음 때문인지 귤 때문인지 모르게 목이 맨 저를 보고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뭔가 사과를 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주버님은 떠나셨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거의 과일 한 바구니를 다 먹어치웠어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생활이 바쁘신지 거의 못 뵀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이전에도 여자를 만나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처럼 본격적은 아니었죠. 그때는 아예 다른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어찌나 감쪽 같았던지 전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오빠네 집이에요? 네? 누구시죠? 대뜸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 저는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당시 30 초반이던 저보다 훨씬 젊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남편을 찾는 여자 목소리에 불안해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가 절 비웃더라고요. 아, 아줌마가 그 답답하고 못생겼다는 그 아줌마구나? 네? 오빠가 아줌마 되게 싫어하던데요? 마누라 못생겼는데 이혼 못해서 지금 같이 사는 거라고 하던데? 아줌마, 왜 그렇게 오빠한테 집착해요? 진짜 싫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요새 오빠 거의 저희 집에서 사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둔한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어느 쪽이든 끔찍하네. 여자는 한참이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한테 잔인한 말을 퍼부은 다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생각해보니 남편은 이미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집에 고지서가 쌓여가고 돈을 미납해서 전기가 끊어진다고 경고장이 날아온 상태였죠.
겨우 1살 된 딸한테 먹일 이유식도 모자랐어요. 몇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집에 성실하게 들어온 적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아예 2집 살림을 차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침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는 잠든 딸아이의 배를 두드려주고 있었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처음에 그 35만 원짜리 월세 반지하방을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부엌과 방 하나뿐이라서 어디 도망가서 피할 곳도 없는 곳이요. 저는 이제 회피할 기력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딸아이를 재우고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을 구기면서 짜증을 부리더군요. 건 머리도 좀 빗고 깔끔하게 좀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여자가 더럽게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여보. 무슨 헛소리야. 하여간 더럽고 게을러서는 왜 저런 거랑 결혼을 해서.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손에 든 담뱃갑을 집어던졌어요. 저는 담뱃갑에 얼굴을 맞고서도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할까? 뭐? 제 갑작스러운 말에 남편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서 절 바라봤어요. 그제야 그 사이 많이 늙어버린 그리고 많이 취해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도 잔뜩 주름이 졌고 반대로 기름기는 번들거렸어요. 얇아진 입술은 술, 담배를 많이 해서인지 거의 보라색이었죠. 나도 저렇게 추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을 계속했어요. 당신 다른 여자한테서 전화 왔었어. 다른 여자? 그래. 당신 다음 아내가 될 사람이라던데.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무래도 그 젊은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건 남편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았죠. 남편은 성을 내다가 곧 저를 돌아봤어요. 정말이야? 나 위자료 줄 돈 없어. 아무것도 없고 애도 네가 데려가야 해. 양육비도 못 줘. 바라지 않아. 당신 돈 없다는 거 나도 알아. 매번 생활비가 모자라서 대출이라도 받고 싶어서 은행에 갈 때마다 남편은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거절만 당했어요. 아마 양육비라도 제가 뻗대면 어떻게든 받을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지만 일단 이혼 마음을 먹고 나자 더는 남편과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너무 쉽게 제가 오케이를 하자 제 눈치를 좀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희는 바로 합의 이혼에 각자 서명을 했고 곧장 갈라섰어요. 어차피 재산이랄 것도 없었고 월세 보증금마저도 다 까먹어가던 상황이어서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죠. 남편은 저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우리 딸에게 인사 한 번이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여전히 어렵게 살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별다르게 더 나빠질 것도 나아질 것도 없었죠. 사실 차라리 나았던 면도 있긴 했어요. 남편이 없어지자 저는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딸아이한테 먹일 걸 사기도 부족할 정도의 돈이어서 어렵긴 매한가지였어요. 저는 집 앞 마트에서 어렵게 진열대 정리 일을 구했어요. 원래 마르고 체력이 약한 편이었고 뭐 좋은 것도 전혀 먹지 못해서 진열대 정리를 하다 보면 체력이 금방 바닥이 나곤 했죠. 약해 빠지게 생긴 저를 보고 마트 사장님은 당연히 구직을 거절하려고 나섰지만 제가 사장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려 지금 정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밖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애원했어요. 그 때문에 사장님은 동정심이 들어 저를 고용해 주셨고 저는 쓰러지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했어요. 배려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했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었으니까요. 오전에 겨우 3살 된 딸아이를 돌보다가 아이를 두고 나와서 마트로 갔어요. 집 근처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마트에서 쌀 포대며 무 박스며
음료수 박스며를 들어 옮기면서 허리도 여러 번 다쳤죠. 다행히 아직 젊어서인지 며칠 지나면 견딜만 해졌고 그래서 다시 일을 나가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는 사이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손가락이며 팔은 울퉁불퉁해졌어요. 20살 시절 부모님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던 외동딸이던 저는 어느샌가 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일을 하고 밤늦게 10시가 넘어 집으로 들어오면 딸아이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아이는 울면서 저한테 내일은 나가지 말고 같이 놀아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딸을 껴안고 그 밤에 같이 라면 하나를 끓여 나눠 먹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세제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저는 평소 삐끗한 것과는 정도가 다르게 아픈 통증에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급히 다가오더니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난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루 먹을 쌀도 없는데 우리 딸 입에 들어갈 과자 한 조각 못 사는데 제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덜컥 가버릴 수는 없었죠. 게다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잘못하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도 있었어요. 저는 싫다고 집에 가서 잠깐만 쉬면 될 거라고 우기고서 사장님께 죄송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들어와서 눕는데 허리가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딸이 보채는지도 안아주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누워서 꼬박 사흘을 앓았어요. 그간 무리한 것이 전부 몰려오는지 허리가 정말 박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리 돌아 누워도 아프고 저리 돌아 누워도 아파서 전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사이에 아이는 울면서 있다가 전기밥솥에 있는 누렇게 된 밥을 퍼서 먹고 몇 봉 있는 과자를 뜯어 먹었어요. 간신히 나흘 만에 일어나 앉을 정도가 되어서 먼저 급하게 라면을 끓여 아이와 나눠 먹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라면 2봉이 남아있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면서 비참함에 눈물이 났어요. 라면 2봉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정도라니 지금 제 신세가 대체 뭔가 해서요. 허리는 지금도 통증이 심했어요. 앞으로가 막막했죠. 이렇게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 앞으로 마트에서 진열대 정리 일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생기가 큰일이었죠. 정말 산채로 굶어 죽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딸을 껴안고 멍하니 한참이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벨이 울리더라고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나온 건가 싶어 저는 허리가 아픈데도 급하게 나갔어요. 절뚝거리면서 급히 나가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가 후다닥 코너를 돌아 사라졌어요. 누구지? 우리를 찾아올 사람은 아예 없는데 그냥 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친 건가 싶었죠. 저는 좀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문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자그마한 손가방이었죠. 누가 버린 건가 싶었지만 너무 새 가방이어서 뭔가 이상했어요. 어쨌든 우리 문 앞에 있었으니 나중에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 싶어서 가지고 들어왔죠. 주인이 누구인지 신분증이라도 안에 들어있을까 싶어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5만 원짜리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척 보기에도 돈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는 잘못된 가방을 주워버린 게 아닌가 손이 떨렸어요. 왜 범죄 조직 같은 곳에서 돈 세탁하려고 쓰는 그런 거 말이에요. 전 그런 걸 아예 몰랐지만 뉴스나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걸 상상했죠. 너무 무서워서 가방을 닫으려는데 돈 위에 흰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그 봉투 위에는 놀랍게도 제 이름이 써 있었죠. 편지? 봉투 안에는 짧은 내용의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척 봐도 나이 먹은 남성의 필체였죠. 재수 씨,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미안합니다. 못난 동생과 결혼해서 고생이 많았죠. 조카 잘 키워주어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동생은 불행히도 얼마 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사망보험금 3억을 남겼습니다. 이 돈은 누구도 아닌 재수 씨에게 그저 줘야 할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편지를 읽고 멍해졌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백했죠. 그때 뵈었던 아주버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너 번 뵈었던 그분이었어요. 손이 저절로 떨려왔죠. 전 남편은 죽었고 이것이 그 사망보험금인 거였어요. 3억이라니. 엄마, 왜? 딸이 다가와서 저한테 안겨들었어요. 저는 숨이 쉬어지지 않아 떨다가 딸이 다가와 저를 건드리자 그제서야 비로소 울음이 터져나왔죠. 눈물이 줄줄 흐르는 내 눈을 보더니 딸이 걱정하면서 더 폭 안겼어요. 제 목을 안고 매달리는 딸의 팔을 느끼자 저는 더욱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숨이 꺽 될 정도로 울음이 터졌어요. 아가, 우리 이제 살 수 있어, 아가. 이제 하루하루 위태롭던 인생이 더 이상 위태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던 오늘 밤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었고, 딸아이의 낡은 내복도 새로 사줄 수 있었고, 라면을 한 박스라도 사다 놓을 수 있을 거였죠. 그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으로 다가와서 저는 딸을 껴안고서 한참이나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우는 저를 보면서 저를 마주 끌어안아 주었죠. 그 이후로 저희는 그 돈 덕분에 월세방을 탈출하여 자그마한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제 허리도 잠시 쉰 덕분에 훨씬 좋아졌고 마트 사장님이 제 건강에 걱정된다고 자리도 바꿔주셨어요. 마침 캐셔 한 분이 그만두신 덕분에 그 자리가 나서 그 자리로 옮겼어요. 제가 마트에서 1년을 일했더니 성실하다면서 월급도 올려주셨고요. 월세를 내지 않고 하루하루 밀린 생활비에 쫓기지 않으니 생활은 여유로워졌어요.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밥을 제대로 먹으니 잔병치레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이지만 이제야 저는 제대로 살아간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에 한심한 면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